안녕하세요. 푸름으로 가득한 4월, TV로 보는 월간 개벽의 유정빈입니다. 자, 오늘은 패널로 새로운 분이 나오셨습니다. 자,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태전 선화도장에서 교무수호사로 봉직하고 있는 교무도군자 권동주 수호사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호사님, 우리 TV로 보는 월간 개벽 그동안 좀 시청하셨을 텐데요. 좀 어떠셨습니까? 예, 저는 월간 개벽지를 그 도장에서 그 교육용으로 많이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도움 말씀이나 또 시사 자료, 세상에 많은 그 정보가 담겨 있는 저희 정산도의 그 보물 단지와도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방송에서 소개를 하면서도 그 월간 개벽지의 좋은 내용을 모두 다루지는 이렇게 못하는 것이 많이 아쉬웠는데요. 우리 월간 개벽지에는 너무나 좋은 내용이 많이 있죠. 꼭 구독을 하셔서 함께 이렇게 공부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그러면 4월호 개벽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올해 4월 11일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우리 역사 탐방을 떠난 대학생들이 상해 임시정부 청사 앞에서 이렇게 기념 촬영을 한 모습이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살펴볼 기사는요. 종도사님 말씀과 태상 종도사님 말씀, 진리를 만나는 기쁨, 태울주 천지조화 문화를 연다. 그리고 궁궐에서 만나는 한문화와 사진으로 보는 근대사, 그리고 지구촌 개벽 뉴스입니다. 총 7곡지네요. 자, 그럼 먼저 종도사님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번 말씀은 그 도기 149년 양력 2월 7일 정삼 시무고사치성에서 하신 종도사님 말씀입니다. 제목이 사람을 많이 살려서 천지 부모님의 위대한 아들, 딸이 되자이고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종도사님께서 상제님 진리를 만난 그 은혜를 강조하셨는데요. 네. 우리가 이 은혜를 세상에 전해줘야 한다는 것을 아주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개벽지 17쪽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인간은 천지의 원주인이신 아버지 천주님이 인간 세상에 오셔서 내놓으신 진리와 인연을 맺어야 한다. 그래야 우주의 궁극의 존재 목적, 천지의 꿈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하늘보다 큰 영광, 거룩한 은총을 받았기에 인간 세상에 오신 상제님 도법을 만나서 진리의 정신을 완성하는 천주 아버지의 화신, 대행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세상 사람을 선천에서 후천으로, 상극 세상에서 가을 우주 꿈의 상생의 조화 세계로 인도하려는 생각이 없는 사람은 결코 진정한 구도자가 아니다. 진리와 인연을 맺어야 천지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류소사님은 어떤 말씀에서 영감을 받으셨나요? 예, 저는 그 20쪽에 종도사님께서 동학의 출현은 인류의 모든 종교에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다. 바로 이 대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20쪽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문명사에서 만나는 놀라운 판밖의 첫째 소식. 격의 도리는 무엇인가? 동학 문명이다. 다시 개벽이 온다. 무국 태도가 나온다는 것이다. 이제 무국의 운수, 무궁한 새로운 우주의 운수 시대를 맞이한다는 것이다. 대우주의 통치자 아버지 천주님이 인간 세상에 오심으로써 새 세상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동학은 시천주다. 동학은 종교가 아니다. 동학은 무국 태도다.
예, 소사님. 동학의 핵심이 시천주잖아요. 예예. 모실 시자 그리고 하늘 천자 주인 주자인데요. 천주님을 모신다는 의미인데 이 천주님이 상제님과 같은 분이죠? 예. 100% 동일한 분입니다. 네. 동경대전에 보면 1860년 4월 5일 천상문답 사건에서 최재우 선생이 만난 분이 천상에 계신 상제님입니다. 네. 상제님께서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이러거늘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상제님이 내려주신 주문이 시천주 주문입니다. 당시에는 서양 기독교가 천주교라는 이름으로 들어올 때인데요. 천주는 서양의 하느님을 말하죠. 그러니까 상제님이 상제라는 호칭과 천주라는 하나님의 호칭을 같이 이렇게 썼기 때문에 여기서 동서양의 신관, 하나님관이 통일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조선 왕조에서 최재우 선생을 처형한 곳이 대구 관덕정인데 여기는 천주교 신자들을 처형한 곳입니다. 동학에서 천주 아버지 천주님이라고 하니까 서양의 천주교와 같은 걸로 본 거죠. 네. 종도사님께서는 최재우 선생은 공자석과 예수와 비교할 수 없는 더 위대한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주 아버지 상제님의 강세와 새우주 창조 소식을 이렇게 선언하셨죠. 근데 이러한 메시지가 이제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역사의 뿌리가 단절되고 파괴돼서 우리 민족이 상제 문화, 상제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동학이 열린 지 이제 16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이제 동학의 진정한 메시지는 감춰져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방송을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 동학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신다면은 지금 종도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조선 왕조에서 그 최재우 선생을 죽였잖아요. 네. 예, 그 민족과 인류에게 가장 그 은혜로운 소식, 가장 그 위대한 소식을 전해준 분이 최재우 선생인데 말이죠. 상제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강세하시고 나서 조선 왕조가 패망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런 원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종도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동학의 메시지는 수천, 수만 번 전해야 되겠죠. 상제님께서 하추교육기에 오셔서 가을철에 지상천국, 지상성경낙원이 건설될 수 있도록 판을 짜셨잖아요. 그게 상제님의 9년 천지공사죠. 네. 상제님께서 짜신 판, 그 역사의 틀이 오선위기인데요. 이 오선위기는 5신선이 바둑두는 형상을 말합니다. 세계 정치 질서가 주변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놓고 바둑의 수싸움을 하는 모양으로 돌아가게 하셨죠. 단주라는 이 사람의 원한이 그 모든 원한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오선위기 바둑판 도수를 붙이잖아요. 네. 2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상제님께서 현아 대세를 오선 위기의 기령으로 돌린다라고 하셨다. 천지조화 기운, 신령한 틀로 새 역사판을 꾸민다고 하신 것이다. 세계의 정치는 오선 위기다. 세계 질서는 오선 위기다. 이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된다. 이 바둑판이 애기판, 총각판, 상씨름판으로 마친다. 선천판을 넘어서 가을 우주 세판, 후천판으로 간다. 선천판은 최종적으로 보면 재미가 없다. 왜? 판이 깨지니까, 뒤집어지니까. 생사가 결정되고 우주의 시간, 공간이 바뀐다. 요임금의 아들 단주에 대해서는 역사가 참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통 단주를 바둑을 최초로 둔 사람 또는 뭐 불초자 단주라고 해서 이렇게 못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왜곡되게 알고 있죠. 예, 상제님께서는
단주가 재앙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렸으면 천하가 태평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국과 능력이 출중한 단주가 어디 작은 도시에서 이렇게 소일거리로 하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했죠. 그래서 단주의 원한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원한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도전의 4편 31장을 보면 이제 단주를 자미원에 위쾌하여 다가오는 선경 세계에서 세운을 통할하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단주 수명이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단주가 상제님으로부터 명을 받아서 세계 정치판을 다스리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종도사님께서는 단주는 지금 천상에서 이 지구를 다스리는 황제다. 지구 통일 황제의 원뿌리가 단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단주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자세히 전할 기회가 있다고 보고요. 소사님 오늘 종도사님 말씀 일부 시간인데요.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그 진리 대의에 대해 풀어주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달 종도사님 도움 말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태상 종도사님 도운 시간입니다. 이번 후 말씀은 도기 131년 4월 13일에 춘천 중앙도장에서 인류의 생사가 너희들 손에 달렸다는 제하로 내려주신 말씀입니다. 예, 그렇죠. 벌써 그 18년 전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태상 종도사님께서 항상 우리 일꾼들에게 강조하신 말씀이지만요. 상제님 성도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아라.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내려주셨습니다. 예.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강조해 주고 계신데요. 우리 수호사님, 상제님 신앙하시면서 긍지와 자부심 언제 느끼십니까? 예. 저는 그 정산도 도전을 볼 때 그 신앙의 긍지와 자부심을 많이 느낍니다. 네. 예, 저는 이 아침 저녁 그 조석 봉청수를 올리며 그 신고를 드릴 때 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 깨달음의 힘으로 세상의 등불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수족이 될 수 있도록 진리의 혼을 전할 수 있는 이 등방과 지혜와 능력을 크게 내려 주옵소서라고 늘 기도드리는데요. 네. 진리 깨달음의 총정수가 바로 이 도전 한 권에 다 들어있음에 늘 보은의 마음을 가집니다. 네. 우리 유수사님은 언제 그런 느낌을 받으시나요? 저는 이제 우리 종사님께서 집필하신 증산도 진리책의 그 1장에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선천 말대에 마지막 밤열차를 탄 수많은 사람들이 돈과 권력, 명예와 쾌락을 쫓는 가운데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살면서 이 세상과 이렇게 인생의 허무함이 느껴질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이렇게 조상님의 크신 음덕으로 종통을 찾았구나. 나는 조상님과 하나 되어서 부족하지만 상제님 사업에서 일꾼의 길을 걷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 때의 끝없는 감사함, 또 그럴 때 이제 증산도 구도자로서의 어떤 자부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는 태상 종도사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9쪽입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을 모시는 성도다. 그렇다면 참 하나님의 진리를 받들어서 진리를 집행해서 새 세상을 열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묵은 하늘이 만든 묵은 세상이었고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은 현실 선경, 지상 선경, 조화 선경이다. 우리는 그 세상을 만드는 역군이다. 다시 말해서 참 하나님의 수족이다. 예,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참 하나님의 수족, 천주 아버지 상제님의 뜻을 우리가 수족이 되어 이룬다는 말씀인데요. 예, 맞습니다. 다음 말씀도 그 비슷한 맥락의 말씀인데요. 네. 33쪽 말씀입니다. 우리 일꾼들이 기초 동량이다. 터라는 기자, 주춧돌 초자, 기둥 동자, 보뚜리 량자. 새 세상 집을 짓는데 토대가 되고 주춧돌이 되고 기둥 보뚜리가 되는 사람들이다. 새 하늘 새 땅, 앞세상 후천 5만 년 집을 짓는 역사적인 역군이 되어야 한다. 태상 종도사님께서
후천 성경 건설을 집짓는데 비유하셨는데요. 기초 동양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뭐 어디 기초 동양만 있겠습니까? 서가래도 있고 추녀도 있고 도리도 있고 디딤돌도 있고 그렇죠. 예, 우리들 각자가 후천 그 새 세상에 집을 지을 때 그 자기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네. 다들 그 다양한 특징이 있고 또한 능력도 제각각이잖아요. 그분들이 다 제 역할을 하면서 후천이라는 세상이 건설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우리 뭐 권소사님의 경우에는 도장 경영을 하시니까 이렇게 더욱 절감되는 말씀이겠습니다. 또 이게 35쪽에 보면은요. 천리는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에 태울궁에서 영적으로 태상종사님을 체험하는 그런 도생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난 3월 10일 날 태을랑 용봉포교단 발대식 때요. 어떤 도생이 생생하게 태상종사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시작이요.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란 말이야. 다들 천지에 큰 뜻을 펼쳐봐라. 저도 뭐 이렇게 전해 들은 말씀인데요. 태상 종도사님께서 실제로 우리 일꾼들을 격려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저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 올해는 때가 때인 만큼 그 말씀이 진짜 정말 실감나게 들리더라고요. 예. 태상 종도사님께서 제세시에도 때를 놓치지 말자라는 구호를 내려주셨는데요. 운도 오고 때도 되었으니 우리는 기회를 포착해서 주인공이 되어야겠죠. 그 말씀이 35쪽 중간에 있습니다. 네. 천리는 때가 있다. 그 시기를 놓치면 소용없다. 또 인사는 기회가 있다.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면 안 된다. 운유 기운하고 시유 기시하고 인유 기인이다. 운은 그 운이 있고 때는 그 때가 있고 사람은 그 사람이 있다. 지금 운내 시지해서 운도 오고 때도 됐으니 기회를 포착해서 바로 그 사람이 되란 말이다. 이번 봄철에는 우리가 바쁘게 뛰어야 할 때이고요. 또 반드시 뛰는 만큼의 진리와 인연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예. 태울주 수행에 대한 말씀도 있는데요. 태상 종도사님께서 몸에서 태울주 냄새가 나도록 읽어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는데요. 34쪽입니다. 신앙을 잘해야 한다. 태울 줄을 늘 구부절송, 입에서 늘 끊이지 않고 읽는다. 뼈에서 태울주 냄새가 나도록 읽는다. 뼈에서 몸뚱이에서 어떻게 해야 태울주 냄새가 나는가? 일심소도해 금석을 갖두라. 그런 정성을 갖고 읽어라. 그러면 느닷없이 개벽하는 것도 보이고 내가 위험에 처하면 내 조상도 나 보고서 다 일러준다. 내가 없는 경지, 그런 무아지경에 들어가라. 나를 버려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려라. 예, 태상 종도사님 말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코너로 태울주 체험수기 코너인데요. 이번에는 고향 마두도장에서 신앙하는 최항진 도생님의 사례입니다. 이분이 2월 말에 이제 천도치성을 하시면서 있었던 일화인데요. 우리가 이제 천도식의 그 조상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이 성명, 이름을 이렇게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신 분들은 우리가 기록을 이렇게 찾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최항진 도생님의 구역에 포감님께 꿈에 아기가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명이 영이 밝은 우리 구역 포감님한테 나타나서 자신의 이렇게 존재를 알린 그런 일화입니다. 예. 보통 그 천도식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우리가 신도 체험을 아주 많이 이렇게 합니다. 후손한테 직접 나타나기도 하고 또 제3자에게 나타나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신도에서는
자손들이 마음을 먹는 것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저도 초기 신앙 때 조상님 천도식을 이렇게 올려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으니까 다음 날 새벽에 조상님이 꿈에 오셔서 밝은 표정을 짓는 것을 보고 인간 세상과 신도 세상이 둘이 아닌 하나의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실제 체험했습니다. 종두사님께서는 돌아가신 조상님들은 우리가 사는 집에서 옆방에 사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네. 수호사님 혹시 그 천도식 올리는 과정에서 체험하신 사례 있나요? 예, 뭐 조금씩 다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도생님들이라면요. 저는 이제 처음에 입도 후에 처음에 천도식을 올릴 때 일화인데요. 이제 그때 노잣돈을 좀 작은 액수로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이걸 작은 액수지만 이제 한 분 한 분께 좀 나눠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뭐 신도 세계도 사람하고 이렇게 같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묶어드리면은 뭐 조사님들 많으신데 어떻게 그걸 나누시겠어요? 예, 그런 그렇죠. 생각으로 네. 이제 나눠서 모셔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천도식 중에 아마 이제 현조부님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오시더니 그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 이제 천도식 올려줘서 고맙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잠시 후에 이제 그 노잣돈을 구별해서 잘했다고 그랬던 일화가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몇 가지를 더 말씀해 주셨는데 개인적인 일이라 그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경험을 한 이후로 책임자 생활을 할 때 도생님들께 노잣돈은 반드시 한 분 한 분 별도로 모시게끔 했었고요. 우리 최항진 도생님의 경우에는 돌아가신 형제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남녀용으로 옷 두 벌을 준비했는데요. 천도 치성 후에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또 나타나서요. 그것을 또 확인시켜줬다고 합니다. 네. 뭐 권수호사님은 천도식 올리시면서 나름대로 느끼신 점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저는 그 천도식은 자손과 조상이 하나로 합일하는 그 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천도식 때 그 조상님들의 그 구구절절한 그 다양한 그 사연들을 접하면 다들 크게 감동을 받는데요. 그렇죠. 제가 그 과거에 그 외가 조상님 그 천도식을 봉행하고 나서 저의 그 모친 꿈에 군산 바닷가에서 이렇게 배를 타다가 그 발을 헛디뎌서 물에 빠져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네. 이제 그분을 꿈에 직접 어머니가 직접 손으로 건져서 깨끗하게 그 몸을 씻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셨던 분을 천도식에 모셨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 이제 당시에 이제 그분께서 물에 오랫동안 안치되어 있다 보니까 그 물기가 아주 끼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걸 어머니께서 그 아주 말끔히 씻어주고 났더니 모친의 몸이 아주 가볍고 기분이 상쾌했다고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예. 이처럼 그 조상은 자손에 의해서 또 자손은 조상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음을 제가 천도식을 통해서 체험했습니다. 아, 참 의미하는 바가 큰 체험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은 도생님들의 입도에 담긴 이야기를 살펴보는 진리를 만나는 기쁨 소개 시간입니다. 이번 달에는 어떤 이야기가 실렸습니까? 네, 이번 호 개벽지에는 30년 이상 불교 신앙 하시던 분이 미륵 부리신 상제님 진리를 만난 사연이 실려 있습니다. 네. 우리 도생님들을 보면 저마다 그 상제님 도문에 입도하게 된 계기라고 할까요? 어떤 모티브가 된 사건이 있는데요. 우리 수호사님은 어떤 사연으로 입도하게 되었나요? 예, 저는 그 하던 사업이 이제 좀 틀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가야 할 길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한 그런 고민을 오랜 기간 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몸도 마음도 이제 좀 많이 피폐해졌고 삶의 의미가 좀 많이 없어졌을 때 우연한 기회에 이것이 개벽이다라는 책을 읽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도사님의 강연의 말씀을 듣고 이제 서울 강남도장에 이제 방문을 했었죠. 예. 책을 읽고 이렇게 방문한다는 게 쉽지는 않는데요. 네. 이분은 그 의정부 도장에서 신앙하시는 그 문서현 도생님이신데요. 음력으로 올해 1월 달에 입도하신 분입니다. 네. 이분이 그 7, 8년 전에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요. 그 하늘에서 하얀 천이 이렇게 펼쳐져서 그게 내려오더랍니다. 그 천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중간에 무슨 글자가 이렇게 써여 있었는데 네. 그 글자가 바로 밭전자였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다고 하는데요. 원존 대왕이라는 외침이 들렸답니다. 네. 그리고 학 3마리가 날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았고요.
아주 그 상스러운 그 꿈이죠. 네. 이분이 이 꿈을 절의 스님이나 수행이 깊은 신도들에게 물어보았는데 아무도 제대로 이렇게 해몽해 주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 그 과정이 맞전자 의미 찾아 산만리가 된 거죠. 그렇게 된 거네요. 예. 신비로운 참 꿈입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길을 찾는 사람에게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시를 내려주는 일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결국 자신의 그 노력과 조상님의 음덕에 달렸다고 이제 생각하는데요. 원존대왕이라는 말은 저도 낯선 단어네요. 궁금해지는데요. 맞전자를 찾아 헤매던 그 문서연 도생님께 서광이 비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그 강화도의 어느 절에서의 일입니다. 네. 절에서 만난 한 보살님이 계신데 이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인가 봐요. 꿈의 해답은 상생 방송을 보면 알 것이다 라고 하면서 채널 번호까지 가르쳐 주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상생 방송을 보다가 이제 천부경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천부경을 더 알려고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이제 격암유록을 만나게 됩니다. 격암유록에 이제전전이라는 대목을 본 거죠. 거기서 밭전자의 비밀을 어렴풋이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분이 상생방송을 보시면서 도전과 환단고기를 읽어보았다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 도전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밭전자의 비밀이 많이 나옵니다. 종도사님께서 편찬하신 이것이 개벽이다 상본에 보면 이제전전에서 저는 새 진리가 매듭지어지는 대개벽기의 수도를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걸 이제 상제님 성구 5편 136장에 보면 내가 후천 성경 건설의 표대를 태전에 꽂았느니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까지만 설명해도 시청자분들은 대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곳인지 알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이제 상생 방송을 본 지 3개월 만에 도장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그때 마음속에 망설임이 있었답니다. 자신이 평생 부처님을 신앙해 왔는데 부처님을 배신하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든 거죠. 예, 좀 이해가 됩니다. 기존의 그 종교 신앙을 오래 한 분들일수록 입도할 때 이제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은 그게 이제 부처님을 배신하는 게 아니죠. 부처님 말씀해 보면 금 차천주 지명은 왈미륵이니 여당기하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미륵 상생경에요. 너희들은 이제 마땅히 미륵님께 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인 분들이 인간으로 오신 미륵님을 따르는 것 이게 사실은 오히려 부처님의 뜻을 100% 따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결국 이분이 그런 의식을 바로 잡고 도장에 가서 진리 교육을 받게 됩니다. 네. 교육을 받으면서 원존 대왕이라는 계시를 풀게 되는데요. 원존 대왕에서 원자는 의뜸 원자 내지는 근원 원자로 봐야죠. 네네. 그리고 이 존자는 높을 존자겠죠. 바로 떠오르는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네, 그렇군요.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예, 바로 원시천존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태월주의 주인공 태월천 상원구님이 원존 대왕이잖아요. 이분이 태월주를 전수받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이걸 알게 된 거죠. 예. 이분의 경우에는 이제 7, 8년 전에 진리 핵심에 대해서 사실 다 계시를 받으셨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상제님 도에 입도하는 과정에서 그 비밀을 또 자연스럽게 풀게 되고요. 참 이렇게 상제님 진리와 인연이 많은 그런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이제 도장에 입문하기 전에 도전을 구입해서 읽었는데요. 그리고 방송을 보면서 매일 태울주를 집에서 2시간씩 읽었답니다. 앞으로 이렇게 문서연 도생님처럼 준비된 분들이 돈문으로 많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예. 다음 코너 넘어갈까요? 네. 다음은 궁궐에서 만나는 한문화 코너입니다. 124쪽인데요. 자, 오늘 내용은 경복궁 순환사인데요. 그 전에 근정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근정전에서 근자는 부지런할 근자, 정자는 정사 정자인데요. 근정전을 햇빛 밝은 날에 이렇게 보면은요. 화강암으로 된 월대와 난간, 돌조각 등이 빛이 반사되어서 참 이렇게 은은한 분위기를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에 깔린 돌을 박석이라고 하는데요. 햇빛을 난반사시켜서 눈이 부시지 않으면서도 전각을 환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네요.
그 건정전은 밑쪽으로 봐도 아름다운 건물이죠. 네. 건정전이 정면 5칸, 측면 5칸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건축 역사상 정면과 측면 모두 5칸의 목조 건물은 건정전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5의 정신을 건물에 담았다고 합니다. 네. 이 5는 1에서 9까지의 숫자 중에서 중간에 있기 때문에 중수라고도 하고요. 또 오토라고 해서 토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수입니다. 이 오토가 만물을 낳고 기르는 생장의 전체 과정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한 오황극이라고도 합니다. 네. 예로부터 이 오황극은 천자, 왕, 임금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중요한 상징이 나왔는데요. 이 오수가 임금의 어자에도 나타납니다. 1월 오봉도 아시죠? 그렇죠. 그 조선의 왕은 반드시 이 병풍 앞에 앉는다고 합니다. 1월 오봉도를 보면 하늘에 해와 달이 있는데 이것은 음양을 상징하고요. 땅에 그려진 청록색의 5 봉우리는 오행을 상징합니다. 붉은 소나무 2그루, 폭포수, 푸른 물결 등은 영원성을 상징하고요. 색깔을 보면 청적, 황, 백, 흑색으로 채색이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오행을 강조한 겁니다. 조선이 처음 출발할 때 명나라의 제후국으로 출발했지만 네. 9천년 역사로 보면 우리가 동방 천자 문화의 종주국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건정전에 분명히 천자 문화의 상징이 있을 텐데요. 가만히 보니까 바로 임금의 용상 위 천장이 있네요. 가장 가까우면서도 은밀한 곳에 있는 셈이죠. 화면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 2마리 황룡이 서로 가운데에 여의주를 두고 희롱하는 듯하죠. 네네. 주변에는 오색 체온이 있고요. 그림이 아주 신비롭습니다. 용은 물을 다스린다고 알려진 영물인데요. 용이 있으면 음양짝으로 당연히 그 봉황이 있겠죠. 근데 봉황은 과연 어디 있을까요? 예, 바로 근정전 답도에 있습니다. 수화, 물과 불을 상징하는 2 영물이 이제 용과 봉이죠. 이것이 천자의 권위, 정확하게 말하면 천자의 영적 권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같이 존재해야 됩니다. 근정전 월대로 오르는 계단에 보면 임금이 가마를 타고 지나가는 길을 답도라고 하는데요. 답도 중간에 보면 봉황 한 쌍이 새겨져 있습니다. 봉황 역시 천자를 상징합니다. 태평성대에 출연한다는 최고의 상서로운 신수입니다. 아마도 그 처음에 용과 봉이 어우러지는 모양으로 이 경복궁을 지으면서 성인이 정치를 하는 태평성대를 염원했겠죠. 네. 경복궁 건정전에 가서 천자 문화의 흔적, 용과 봉을 느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월대주의를 거닐게 되면 그 난간에서 사신상과 12지신상을 만나게 되는데요. 사신은 남쪽의 주작, 북쪽의 현무, 동쪽의 청룡, 서쪽의 백호를 말하죠. 이 4방위를 수호하는 영물입니다. 네. 12지신상은 12시간 12방위를 관장하는 동물이죠. 하나하나씩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오늘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요. 경복궁의 순환사를 다뤄보겠습니다. 경복궁의 첫 번째 시련은 1592년 임진왜란인데요. 당시에 그 실록을 보면 선조 임금이 몽진을 갈 때 난민들이 궁에 침입해서 경복궁을 비롯해 창덕궁, 창경궁을 불태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군이 도성에 들어와서 불태웠다는 기록도 있고요. 그때 전소된 이래 경복궁은 완전히 또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약 270여 년 동안 이리와 여우소굴로 이렇게 버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경복궁이 그 흥선대원군의 그 집념으로 다시 세워집니다. 네. 바로 그 경복궁 중건 사업이죠. 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인데요. 1868년 고종 5년 경복궁이 중창됩니다. 이때 경복궁이 엄청난 규모였다고 합니다. 네. 19세기 말 북궐도형이라는 책을 보면 경복궁의 건물 수가 장장 509동에 6,803칸이었다 합니다. 아, 굉장한 규모네요. 상당한 규모죠.
하지만 20세기 초에 남은 건물 수는 총 40여 동에 857칸이랍니다. 네. 얼마나 많이 훼손되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렇네요. 이 경복궁을 중창하면서 새로 지어진 대표적인 건물이 북쪽의 건천궁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비극이 일어나게 되죠. 예, 제가 좀 말씀을 이어서요. 바로 을미사변입니다. 1895년 을미년에 일본의 낭인들이 침입해서요. 건천궁에 있던 명성 황후를 찾아 시해합니다. 이건 뭐 인류 역사에 유례가 없는 만행이죠. 이런 비극이 불과 120여 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일제는 그 흔적을 이렇게 지워버리기 위해서요. 1929년에 박람회를 열면서 건천궁 일대의 건물을 헐어버리고 미술관을 짓습니다. 월간 개벽의 궁궐 이야기 기사를 쓰고 있는 개곤 기자님의 그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 그 을미사변 대신에 건천궁의 변이라는 말을 쓰자고 합니다. 네. 사건이 일어난 그 장소를 구체화시켜서 그날의 만행을 기억하자는 취지죠. 저도 아주 이렇게 공감합니다. 네. 사실 그 일본의 궁궐 해체 계획은 1902년 강제 병합 이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조선 고건축 조사단을 파견하잖아요. 이때 궁궐 훼손을 준비한 거죠. 그 일본의 궁궐 훼손 그 상징물이 1926년에 들어서게 됩니다. 바로 조선 총독부 건물입니다. 예. 이 조선 총독부 건물이 날일자 모양이었잖아요. 그러죠. 조선의 자존심인 어떤 경복궁 앞에 일본을 상징하는 근대식 석조 건물을 세웠습니다. 뭐 이 의도가 자명하겠죠. 자신들의 위용을 이렇게 자랑하면서 우리의 자존심을 깔아뭉개버리겠다는 어떤 발상인데요. 예. 일제는 역사 왜곡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어, 사적, 우리 민족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말살하려고 한 거죠. 사람은 자존심이 무너질 때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네. 그 일본은 우리의 그 자존감을 완전히 꺾어서 그 우리의 영혼조차 없애려고 했네요. 그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도 큰 순환을 당하는데요. 네. 먼저 그 일제가 조선 총독부 건물을 만들면서 동쪽으로 밀려나 버립니다. 그래도 그나마 형체는 유지했는데 이게 한국 전쟁 때 폭격을 당해서 광화문이 불타고 석중만 남게 되었죠. 네네. 뭐 아시다시피 경복궁을 가로막던 그 조선 총독부 건물은 나중에 이제 1995년에 김영삼 정부에 의해서 이제 철거가 됩니다. 그리고 경복궁 복원이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1990년부터 2010년 동안 21년간 1차 복원이 이루어졌고요. 지금은 2011년부터 2차 복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광화문은 이제 그 전에 복원됐죠. 1968년에 대통령의 특명으로 이제 복원이 되었는데요. 당시에 그 졸속으로 좀 공사가 진행된 것이 있어서 철근 콘크리트로 건물을 만들었고 광화문 현판도 이제 한글을 썼다고 합니다. 상량문도 사인펜으로 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1995년에 광화문을 본래 위치에 목축으로 복원하기로 해서 지난 2010년 8월 15일 광복절에 완공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경복궁의 상징 체계를 정리해 볼까요? 네. 경복궁은 음양 개념이 적극적으로 적용된 궁궐입니다. 음양은 천지 만물을 구성하는 서로 대립되면서도 순환하는 성격을 지닌 기운이죠. 경복궁에서는 정전, 편전, 침전 등의 주요 정각을 남북의 중심축 선상에 배치하고 이를 보좌하는 건물들은 좌우의 상대적 음양 개념을 적용하여 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건물 이름도 방위, 색깔, 계절, 위치 등을 고려하여 음양에 상응하여 정각의 이름을 부여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서십자각, 동십자각, 용성문과 협생문, 월화문과 일화문, 영추문, 건춘문, 용무당, 용문당 등입니다. 네. 네, 음양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게 태극이죠. 그렇죠. 조선왕조는 궁궐을 비롯해서 종묘, 왕릉, 향교 등에 이렇게 태극 문양을 많이 새겼습니다. 경복궁에도 태극 문양이 많은데요. 태극에도 음양의 이태극이 있고요. 삼태극 모양이 있죠. 그렇죠. 삼태극은 천진 삼재를 상징하는 건데 이게 우리 민족 고유의 문양입니다. 사실 우리가 태극의 종주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태극에서 이제 음양이 나오고 음양에서 사상이 나오고 사상에서 팔계가 나옵니다. 태극기를 보면은 태극과 음양 사상, 팔계 사상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습니다. 환단고기를 보면 그 우리 민족이 그 음양오행 사상의 종주국입니다. 그래서 오행은 좀 전에 그 1월 오봉도에서 살펴보았고요. 네네. 또 팔계가 있습니다. 광화문 문위에 그 팔계가 보이죠. 남쪽에는 그 릿괴가 있고 동쪽에는 진괴가 있습니다. 네. 서쪽에는 택괴가 있습니다. 이건 그 문왕팔계를 의미하는데요. 저건 남쪽의 이괴인데 주위에는 64개 중에서 이괴가 들어가는 8개의 괴를 담았습니다. 네. 팔계는 또 있습니다. 경복궁 건정전 2청 월대를 보면 정이 있죠. 그 정 테두리에 팔계 모양이 있는데 그게 문왕팔계 모양입니다. 네. 삼력궤도 중에서 문왕팔계는 우주 여름철을 상징하는 궤인데요. 이걸 보면은 조선 왕조가 주역의 이치, 그 천도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궁궐을 볼 때 빠뜨리지 말아야 할 어떤 중요한 상징이 천원지방인데요. 자, 천원지방. 하늘은 원만하고 둥글고 땅은 방정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거는 하늘과 땅의 정신을 우리 조상님들이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천원지방 사상은 이 동북아의 제천단에서도 공통적으로 보이는데요. 단군 조선 때 지은 강화도의 마리산 참성단이 대표적인 곳입니다. 이 천원지방 사상은 연못 형태에 많이 나타나죠. 연못 테두리는 정사각형의 방형으로 땅을 상징하고 가운데 둥근 섬을 만들어서 거기에 또 정자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런 형태의 연못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경복궁의 향원정도 대표적인 곳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경복궁 순환사와 그 상징 체계를 살펴보았는데요. 조금 미흡하다 생각되는 부분은 월간개벽을 자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은 창덕궁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자, 다음 코너는요. 사진으로 보는 근대사 시간입니다. 러시아 10월 혁명을 다루었는데요. 10월 달이 일어나서 10월 혁명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게 고유명사로 이렇게 굳어지게 됐습니다. 예, 또 이 10월 혁명이라는 말 대신에 볼셰비키 혁명이라고도 하고요. 사진은 레닌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그 순간을 나타낸 사진인데요. 스위스에서 망명 생활을 하던 레닌이 1917년 4월에 샹트페테르부르크의 핀란드역에 도착하는 모습입니다. 레닌이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의 정신적인 지도자였는데 그가 오자마자 10월 혁명을 향해서 이렇게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마르크스의 이론에 의하면 자본주의가 충분히 성숙되어야만 그 부르주아, 자본가 계급이죠. 네. 그 부르주아에 대항하여 그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사회주의를 만든다고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당시 그 러시아는 유럽에서 자본주의가 가장 낙후된 나라였습니다. 네. 이건 역사의 아이러니인데요. 어쨌든 그 노동자, 농민, 군인들이 주축이 되어 임시정부를 타도하고 모든 권력은 노동자, 농민, 군인의 대표자로 구성된 소비에트에 기속된다고 선언했죠. Что такое советская власть? В чем заключается сущность этой новой власти, которой не хотят или не могут понять еще в большинстве стран? Сущность ее, привлекающая к себе рабочих каждой страны все больше и больше, состоит в том, что прежде государством управляли так или иначе богатые или капиталисты, а теперь первый раз управляют государством. Притом в массовом числе как раз те классы, которых капитализм угнетал. 이후에 이제 사적 소유를 없애고 그 생산 수단을 국유화하고 중앙 계획 경제를 가동하게 됩니다. 네. 이로써 인류 역사 최초로 마르크스주의를 현실 역사에 실현한 정부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게 러시아 내에서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 20세기에 걸쳐서 전 세계로 10월 혁명이 수출되었다잖아요. 네. 그래서 1917년의 10월 혁명을 세계사의 대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먼저 그 용어 정리를 좀 하면요. 사회주의, 소셜리즘과 공산주의는 보통 이제 혼용을 해서 쓰는데요.
이걸 또 이제 구분해서 쓸 때는 주로 이제 정치 체제를 얘기할 때는 사회주의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경제 체제를 말할 때는 공산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자, 자료 화면을 보시면 사회주의의 그 붉은 물결이 러시아 주변으로 확산이 되고요. 중국을 거쳐서 동남아까지 이렇게 퍼지게 되는데요. 당시의 그 지도를 보면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제 공산화가 됩니다. 자, 근데 단 하나 예외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딱 절반, 북쪽만 공산화가 되었죠. 이걸 보통 이제 학자들은 역사의 기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사유재산을 부정하고요. 중앙 통제의 경제를 하기 때문에 경제의 비효율성을 공통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제 144쪽에 그 사진을 보시면 소련의 그 시민들이 상점 앞에서 이렇게 길게 줄을 서 있는데 뭐 80년대 사진입니다. 이게 소련의 대표적인 풍경이면서 또 모든 사회주의 국가의 대표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 그 옆 그 145쪽을 그 보면요. 네. 그 사진이 있습니다. 사회주의가 이렇게 붕괴되는 사진인데요. 러시아 공화국 대통령 옐친이 탱크 위에서 쿠데타를 진압하는 그 모습입니다. 근데 그 옆에 그 탱크병이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죠. 소련 공산당의 그 몰락을 상징하는 그림이라 봅니다. 그 역사적인 사진이죠. 이미 이 사건 2달 전 6월 12일에 그 옐친이 러시아 공화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공산당을 탈당해서 공산당 일당 독재를 부정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 자체가 마르크주의가 무너진 것이라고 봐야죠. 사회주의 종주국 러시아에서 스스로 사회주의를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해 12월에는 소련 연방이 완전 이렇게 해체되어 버립니다. 수호사님, 격동의 20세기 역사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뭐 상제님 진리를 통해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도전의 2편 13장에 보면은요, 상제님께서 신축년 이후로는 내가 친히 다스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901년 이후, 그러니까 신축년이죠. 현대사는 상제님의 천지공사 내용 이념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 도전 4편 19장에 상제님께서 오선 위기로 천하의 시비를 끌어낸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그 수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선 위기는 5신선이 바둑을 두는 형상인데요. 상제님께서 세계 정치 질서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주변의 4대 강국들이 바둑을 두는 형상으로 이렇게 돌리셨습니다. 시비를 끌어낸다 이런 말씀대로 오선위기 판에서 세계의 그 정치 이념들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선위기는 이념의 해원판이자 또는 이념의 실험 무대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예. 마르크스주의가 74년 동안 역사 실험을 했었고 그것이 결국 실패로 끝났다. 그거는 사실 상제님께서 기운을 거두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원래 사회주의가 그 분배의 정의를 실현해서 평등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이념인데 대세로 보면 실패를 한 겁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 역시 물질 만능주의를 조장해서 빈부격차나 계층 간의 갈등, 범죄, 부조리, 비리 등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사회주의에 이어 자본주의 붕괴를 예고하며 새로운 사상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 도전 9편 143장에 보시면 앞으로는 중천신에게 복록을 맡겨서 고루 나누어 주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제 앞세상에는 공덕에 따라서 그 사람의 복록이 정하여지나니 치우침과 사가 없느니라 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결국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알아본 사회주의도 아니고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자본주의도 아니고 개벽 그 뒤에 열리는 후천 세상에서 비로소 건설된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이 열리는 결정적인 전기점, 개벽을 향해 우리가 성큼성큼 다가서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소식은 개벽 뉴스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홍역에 관한 기사를 다뤘는데요. 지금 홍역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이제 2014년에 그리고 미국은 2000년도에 세계보건기구 WHO로부터 홍역 퇴치국가 인증을 받았는데요. 그런 홍역이 이제 다시 돌아온 거죠. 홍역은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한 번씩 다 이렇게 겪어보는 병이잖아요. 뭐 오죽하면 속담에
홍역은 평생에 안 걸리면 무덤에서라도 앓는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뭐 권소사님 혹시 어렸을 때 홍역 알아보셨습니까? 예, 저도 어렸을 때 알아봤는데요. 그 모친이 그 홍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감기처럼 이렇게 앓았는데 저는 그 앓는 와중에도 놀러 다니고 그랬었어요. 아, 예. 보통 그 발열과 콧물 그리고 결막염, 그 홍반성, 그 반점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그 전염성이 아주 강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접촉자의 그 90% 이상이 발병한다고 합니다. 뭐 지금도 건강해 보이시는데 아주 어렸을 때도 건강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홍역은 감기와 비슷한데요. 그 볼 쪽에 붉은 발진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고열이 나면서 이 발진이 온몸으로 퍼지는데 이 증상이 또 시두와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제 홍역을 작은 손님, 우리 시두, 천연두를 큰 손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국가별의 그 상황을 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워싱턴주에서 지난 1월 28일에 홍역 비상사태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월 28일 현재 지난 2월 28일이죠. 국내 홍역 환자가 총 58명으로 보고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유럽 쪽으로 가면 굉장히 더 심각해집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심각한데요.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4만 2천 명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하네요. 엄청난 숫자네요. 네. 이 또 아시아에서도 예외가 아니고요. 필리핀의 마닐라에서는 올해 들어서 벌써 1,500명의 환자가 병원을 찾았고 그중에 55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 홍역이 일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팬데믹,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 홍역은 그 비말 그러니까 기침으로 감염되는 그 전염병이죠. 네. 팬데믹이라면 전염병이 대륙을 건너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말인데요. 그런데 제가 이 개벽지 기사를 읽어보니까 미국에서는 그 홍역 창궐의 원인으로 그 백신 괴담이 지목하고 있는데요. 그 백신 괴담이라는 것은 백신이 오히려 이제 아이들에게 해롭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인식이 이제 퍼지면서 백신 예방 접종을 마치지 않는 학부모도 많아졌다고 해요. 전문가들은 백신이 이제 예방 효과를 내려면은 그 어떤 집단 내에서 95% 이상의 예방 접종이 되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 백신 접종률이 그 이하로 떨어진다면 효과가 없고요. 특정 시점에 전염병이 크게 번질 수 있다고 그런 우려의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백신을 맞히지 않는다고 해서 홍역이 지금에 와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겠죠. 이게 단순하게 예방 접종을 안 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 도전 말씀을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 4편 62장에 보면은요. 신이 없는 곳이 없고 신이 하지 않는 일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건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신명이 개입을 해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과학에서는 이제 병을 옮기는 원인을 바이러스라고 하고요. 이건 이제 반쪽만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신도 세계를 알고 보면 그 바이러스를 주재하는 신명이 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라리아를 옮기는 말라리아 신명이 있고요. 장티푸스가 있다면은 그 장티푸스를 옮기는 신명이 또 있는 거죠. 특히 이 중요한 천연두, 이건 이제 일본 말이고요. 우리말로 이제 시두 또는 이제 두창이라고 하죠. 이 시두를 옮기는 신명을 우리들 그 민간에서는 높여서 시두 손님이다 또는 뭐 손님 마마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 홍역이 이렇게 유행한다는 것은 홍역을 다스리는 신명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또 봐야 되는 것이겠죠. 예, 맞습니다. 네. 홍역 신명이 움직인다는 것은 앞으로 그 시도 손님도 곧 움직인다고 봐야겠죠. 예, 저는 이 홍역이 앞으로의 어떤 벌어질 상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 홍역, 그 지난달에 우리가 다뤘던 대상포진, 시도 이게 다 비슷한 계열의 병입니다. 전부 우리 몸에 이제 면역력이 떨어질 때 침범하는 병이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그 대상포진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이제 홍역이 유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시도 손님이 아주 가까이 와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역사상 문명의 전환기 또는 시대의 그 전환기마다 시두가 왔는데요. 상제님 말씀에 앞으로 시두가 없다가 때가 되면 대발할 참이니 만일 시두가 대발하거든 병겁이 날 줄 알아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아주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태모님 말씀을 보면
소병, 대병이 들어오는데 죽는 것은 창생이요 사는 것은 도인이니 오직 마음을 바르게 갖고 태울 줄을 잘 잃는 것이 피난하는 길이니라는 말씀이 있죠. 네. 여기서 이제 소병, 대병이 들어온다는 말씀이 있는데 북한에서는 이 홍역을 소역이라고 하고 시두를 대역이라고 합니다. 지금 상황이 뭔가 이 성과와 아주 연결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류소사님, 네. 개벽 실제 상황 책을 보면 시두가 가을 개벽 괴질의 그 전령사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도전에 보면은 이제 병이 도인을 침범을 못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태울주 도기가 내 몸에 뭉쳐 있어서 그 도력으로 병기와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이렇게 물리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아까 우리가 알아봤던 그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처럼 우리들 몸에서 태울주 냄새가 나도록 이렇게 읽어야겠습니다. 자, 준비된 코너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권동주 수사님 오늘 처음 이렇게 나오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저는 이 월간 개벽지를 볼 때마다 그 아래서 다시 태어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예, 상제님의 그 진리를 새롭게 인식하고 그 세상에 큰 정보를 주시는 월간 개벽지 제작팀의 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수호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영화 설국 열차를 보면 주인공 송강호 씨의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게 계속 닫혀 있으니까 사람들이 벽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저게 사실 문이라고. 워낙 18년째 꽁꽁 얼어붙은 채로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무슨 벽처럼 생각하게 됐는데 사실은 저도 문이란 말이지. 우리가 벽이라고 생각해왔던 장벽이나 한계 상황은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벽처럼 보이는 문을 활짝 열고 새로운 세계에 도전해보는 4월 되시길 바랍니다. TV로 보는 월간 개벽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